지난 4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시작된 화재가 강원도 전역으로 번지면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화재 8시간여 만에 서울 여의도의 전체 면적에 달하는 녹지가 불에 타버렸는데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산불 공포에 시달리는 강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이재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화재 진압에 애쓴 소방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치권을 비롯해 온 국민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갔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지금 시작합니다. 박영선 장관 후보자는 본인 업보가 좀 많다고 봐야죠. 김현철 후보자 네. 씹다 버린 끔 네, 뭐 네. 이런 얘기까지 또 그리고 끔이 아니라 우리 안성에서 끔이라 그래. 대통령으로 이제 책임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대신해서 또 기승전 조국. 들어온 지도 오래됐고 네네. 또 하나 말씀이 많아요. 너무나 말썽이 많았죠. 욕 더 먹기 전에 떠나라. 진짜 욕할 수준이야. 거의 뭐 욕하기 일보 직전이야. 4.3 재보궐선거 여야 땡땡땡이다. 무승부가 될 수가 없지. 민주당이 완판 깨졌는데. 근데 김학용 원내대표가 떨어졌잖아요. 나경원 원내대표. 아니 그만해 좀. 네, 오늘도 든든하게 판도라 지켜주고 계시는 두 분입니다. 정도원 정청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번 판도라 첫 출연에서 존재감을 발휘해 주셨던 분입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당신 깨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입니다. 항상 그렇게 준비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오프닝 멘트입니다. 아, 숨도 안 쉬고 그냥 쭉 나오네요. 네, 국회에서 뭐 상임위 때, 네. 본회의 때 언제나 당신 깨맞춥니다. 아, 오늘도 판도라에 잘 아니 맞춰보겠습니다. 근데 안성 맞춤이 아니라 안성 맞춤입니다. 막춤이라 그러던데. 안성 막춤. 자,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전역의 산불 피해가 아주 심각해서 그 온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붉은 불길이 산등성이를 따라 활활 타오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 이후 이재민 대피소를 직접 찾아가 피해자들을 위로했습니다. 그 참 불이 너무 크게 나서 네. 좀 걱정입니다. 인명 피해가 좀 앞으로 생기지 않고 빨리 진화가 됐으면 하고요. 우리 안성에서도 네. 여중 학생들이 수행령을 가서 아주 큰 곤욕을 치렀는데 네. 다행히 무사히 잘 도착을 했다는 아 거기가 얘기가 안성 있습니다. 지역이었습니까? 네. 버스 한 대가 전소됐고. 그거는 이제 인근 평택이고 네. 우리 안성에서도 2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네. 강원도로 갔었습니다. 근데 이번 산불이 진짜 사상 최악의 글쎄 최대 산불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는데 네. 제주도를 제외한 네.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차가 다 갔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헬기도 네. 거의 다 가서 이제 불 했는데 피해 면적이 축구장 738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뭐 소방 헬기도 그렇고 소방차도 그렇고 아마 최대 기록이랍니다 지금. 네네. 근데 이제 김학용 의원은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위기 대난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에서 발빠르게 조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곧바로 재난지역도 선포하고 그리고 3단계까지 금방 내리고 그래서 근데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비교적 적었다. 이런 건 좀 야당이 좀 칭찬 좀 한번 해주면 좋을 텐데. 내가 칭찬해 줄게요. 네. 이번에 차분하게 잘 대응했어요. 어느 때보다도. 그리고 또 좋았던 것은 보통 그런 일 생기면 정치권에서 그냥 뭐 우르르 몰려다 가가지고 괴롭히거든요. 네. 왜냐면 의전해야지 또 네네. 보고해야지. 근데 그런 모습들이 별로 안 보인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근데 김학용 원내대표가 떨어졌잖아요.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아니 그만해 좀. 김학용 원내대표였으면 좀 깔끔했을 텐데 어. 나경원 원내대표의 대응이 두고두고 오늘 촬영하는 날 네. 가장 많이 읽힌 기사, 관심 있는 기사를 꼽혔는데 그제밤 청와대 업무보고차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급작스러운 강원도 산불 소식에 홍영표 운영위원장은 정 실장을 청와대로 복귀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고성 산불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안보실장은 부득이 그러면 우리 한 번 질문할 때까지 조금 계시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시 산불의 심각성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김학용 원내대표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사정을 알아봤더니 네네. 그 불이 그렇게 크게 나서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제대로다가 좀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홍영표 원내대표 운영위원장이죠. 네. 운영위원장께서 그 사실을 알려줬어야 되는데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좀 이석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로 좀 소통의 문제였던 것 같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큰 불이 났는데 정의용 실장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그런 대한민국 국회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 그래도 마음이 대인배네. 나경원 원내대표를 또 이렇게 쉴드를 쳐주고. 근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해봤는데 처음에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한 건 맞아요. 근데 정해 이후에 불이 이제 더 급속하게 번지고 주민 대피령까지 내린 상황 속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3번이나 얘기를 해요. 빨리 좀 보내주라고. 네.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빨리 보내드리고 싶지만 그냥 보내드리고 싶으면 보내줬으면 됐어요. 근데 야당원부터 그럼 질의 순서를 바꾸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아마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 그리고 또 해명을 했는데 해명이 더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지 몰랐다. 근데 그때는 다 회의 중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특별히 보고받을 게 없고 인터넷 보고 다 뭐 하고 있어. 핸드폰 보면 금방 나오는데 그래서 순간 판단이 좀 잘못됐던 거 아닌가 나경원 대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도 또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되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이재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도 세 분과 함께 판도라의 문 활짝 열어. 잠깐. 네. 긴급 제안. 뭔가요 또? 근데 또 우리가 할 얘기는 있잖아요. 뭘까요? 판도라 네. 시작한 2년이 넘었는데 네.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승우 씨가 종편 사상 최초로 한국 PD 대상 네. TV 진행자분 상을 받았어요. 아, 그럼 박수 한번 쳐야지. 손에 땀나네. 참 공정한 상이에요, 그게. 네. 네, 아니, 제가 봐도 김승우 씨가 받을 정도면 그건 충분히 공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이제 두 훌륭한 어르신들 덕분에 제가 상을 받게 된 것 같고요. 또 전임 배철수 선배 덕분에 제가 대신 수상을 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네. 배철수 선생님 덕분이지 다. 네, 아 진짜 어떠셨어요? 제가 판도라 MC 그 얘기가 오갈 때. 전혀 의외였고 네. 오래 못 갈 것 같다. 아니, 저는 이거 판도라 나온다 해서 네. 이제 진행을 누가 해냈더니 네. 우리 쌍카령님이 또 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네, 네. 야, 연예인이 시사 프로 보는 게 쉽진 않을 텐데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상이 네. 정말 네. 공정하게 선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김승우 MC는 네. 같은 편이니까 네. 살이 안으로 굽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네. 진행에 ABC 그러잖아요. 진행에 가나다야. 그래요? 네, 진행에 가나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네. 김승우가? 네, 네. 이러다 김승우구나. 지금은 김승우다. 네, 네, 네. 참 그거 얘기하냐고 제가 잠도 못 자고서 또 준비해왔겠네. 준비했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 자, 여기서 끝내면 딱 좋겠다. 네. 네. 자, 판도라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도라는 우리 김학용 의원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지금 장관 후보자 7명 중에서 네. 욕하려고 그러죠? 일부 그런 경향입니다. 2명이 낙마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3명은 부적격이지만 네. 청문 보고서가 네, 채택이 됐고 채택됐죠. 네. 그리고 2명은 지금 현실적으로 청문회 채택이 어려운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7명 전체가 다 사실은 야당으로서 부적격 처리를 받는 거는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분들 스펙이 아주 좋더라고요. 스펙만 보면은 대통령을 해도 남을 분들인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 네. 땡땡땡땡땡이다. 아, 5글자네요. 네, 5글자. 네네. 땡이다. 띄어쓰기 아니 붙였습니다. 붙였어요. 어렵다. 5글자는. 그죠? 아, 요새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지 뭐. 아니 이게 좀 어려운 걸로 제가 준비했어요. 진짜. 생각났습니다. 5자. 네. 한국당 생떼다. 역시 아주 정청래 의원 나오는 그런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를 쓴 거지. 어떻게 네, 5글자를 또. 네. 당연히 정답이 아닌 거는 알고 마셨으리라고 저는 알고요. 대국민 무시다. 네, 뭐 약간 근접은했습니다만은 제가 앞에 설명한 거랑은 조금 네. 안 맞습니다. 네. 제가 정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번 인사 청문회는 네. 가면무도회다. 되게 어렵다. 괜찮죠? 어렵다, 어려워. 감염무도. 그 화려한 학력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는 정말 기대이하다. 로블리스 오블리제는커녕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자경 비달의 인사 참사가 이번에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가면무도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네. 그 가면 속에는 허위와 위선 그리고 거짓이 득실거리는 그런 청문회였다. 그런 의미에서 가면무도회로 해봤습니다. 신경 좀 썼습니다. 예, 표현이 아주 그냥. 요 근래 판도라 중에서 참 상당히 회화적인 느낌이 딱 오는데요. 일단 선명까지 들으니까 반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면무도회. 네. 김학용 의원 입장에서는 저렇게 해야 네. 또 자유한국당이 돌아갔을 때 이쁨을 받고 그러지. 네. 뭐 제대로 이제 잘 하셨어요. 원내대표 아직 많이 남아서 그거 신경 쓸 정도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에 꼭 되시겠어 보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판도라 이걸 좀 충분히 다뤘어요. 네네. 그 중복되지 않는 걸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청와대에서 지명 처리도 하고 그리고 자진 사퇴도 하고 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에 출석해서 국민한테 좀 눈높이에 미흡했던 부분 또 사과도 했고 인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이 하는 얘기를 일방적으로 다 틀렸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여당 인사로서 저 부분은 좀 네네. 그랬지. 그러셨죠. 지난주에 네네. 판도라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네네. 근데 가면무도회다. 그리고 모든 후보들이 부적격자다. 이렇게 얘기를 자유한국당이 함으로써 오히려 옥석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반대, 묻지마 반대 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민들이 이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도덕적인 흥결은 좀 있지만 이 사람이 이 부분은 전문적인 영역인 것 같다. 네. 이분이 좀 전문성은 좀 떨어지지만 이 장관을 수행하기는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그렇게 큰 흥결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평가를 더 자세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무조건 다 그냥 7명은 다 안 된다. 네. 그러면 대통령을 뽑아주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장관 인선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인데 그것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항상 뭐 여당한테 오만불손하다 이렇게 하는데 야당도 오만불손하다는 덫에 안 걸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어쨌든 7명 중에서 2명이 이제 낙마했잖아요. 네. 이제 사실상 철회를 한 건데 대통령으로서는 되게 이제 용기 있는 과감한 이제 결단을 내린 거라고 이제 인정을. 민심에 호응한 거죠. 그래서 그 이상을 이제 요구하면은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좀 들죠. 근데 어쨌든 아까 가면부대라 그랬는데 그거는 자꾸 좀 적극 동의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선수를 내놓으면 그 선수 중에서 야 훌륭하다라는 사람이 몇 명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면부대 이런 말은 또 맞는 말이고, 근데 물론 이제 성에는 안 차지만은 2명 정도 자존심을 대통령이 뭐 꺾으면서 이렇게 철회했을 때는 야당도 이제 조금 양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정청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도 걱정을 한 게 7명이 다 부적격자지만은 7명 전체를 다 그 장관으로 채택을 하지 말라 하면은 사실 그것도 또 곤란한 문제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다행히 2분은 이제 한 명은 자진사퇴, 한 명은 지명철회했고 그러네. 그리고 오늘 진영 의원님까지 해서 3분은 저희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해줘서 네. 장관으로 다 임명이 됐고 네네. 이제 2명 남은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명분을 일부 갖는 거고 네. 뭐 이런 거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제가 박영선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이도 또 법사위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예. 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네. 사실 박영선 장관 후보자는 본인 업보가 좀 많다고 봐야죠. 솔직히 40여 차례 청문회 하면서 네네. 어느 누구보다도 좀 그렇죠. 토독하게 했고 특히 자료와 관련해서는 왜 자료를 안 내놓냐 재산 공개 관련해서는 나는 MBC서부터 지금까지 다 밝힐 수 있는데 왜 오래된 것도 아니니 못 밝히냐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또 법사위원장이면서 상원으로서 뭐 모든 법안 같은 것도 솔직한 얘기로다가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자꾸 이래서 사실 여러 가지 그 논란의 중심이 섰던 적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영선 의원님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가는 것이 네. 본인한테 도움이 되냐? 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우리는 좋아하지 않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유능한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거 괜히 사실 이런 얘기 보이지만 정치인으로서는 그렇게 비중 있는 자리도 아닌 중소기업 벤처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네. 가도 저는 네. 상처뿐인 영광이고
참 그리고 이제 거기로 간다는 건 다음 총선을 못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박영선 의원님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웬만하면 자유한국당에서 그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보내는 게 나아요. 국회에 있으면 계속 자유한국당 공격수가 될 거니까 그게 아마 남는 장사하는 것 같아. 그래서 빨리 보내시고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논란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청문회가 끝났는데도 자유한국당에서 김용남 전 의원하고 이종배 간사 이분이 이제 박영선 의원 남편 문제를 또 건드렸어요. 뭐냐면 박영선 의원 남편이 이제 미국 변호사예요. 이원조 변호사. 네네. 그런데 삼성 사건을 수임을 해서 마치 개인이 수임료를 챙긴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삼성에서도 곧바로 반박 보도자를 냈어요. 그것은 이원조 변호사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삼성 본사 차원에서 미국의 대형 로펌 변호사가 2,000명이나 소속돼 있답니다. 거기랑 그냥 계약을 한 거지 박영선 남편하고는 상관이 없다. 지금 또 풀을 다 잡았는데 좀 잔불 가지고 또 막 공격을 또 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래서 박영선 의원하고 그 부분도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허위 사실에 가깝다. 그래서 법적 조치도 고민하고 있나 봐요, 지금. 그래서 대통령이 이것을 임명을 강행을 하면 그걸 가지고 또 자유한국당에서 뭐 공격을 하든지 말든지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삼성에서도 부인하고 있고 박영선 의원도 지금 펄쩍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진이 계속되는데 그건 좀 빨리 중단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우리 정청래 의원님 말씀이랑 제가 들은 거랑 틀리는 게 저도 직접 당사자한테 들은 건데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고 그 제보에는 박영선 후보자 남편이 직접 삼성에 전화를 걸어서 사건을 달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떤 게 맞는지는 정 의원님이나 저나 사실은 모르는 거고 이것은 아마 이것이 사회적인 논란이 되면은 결국은 조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영선한테 확인하면 당연히 부인하죠. 그게 뭐 그렇죠. 너무 누구한테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자유한국당한테 확인할 수는 없죠. 박영선 의원님이랑 상당히 친해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거의 자유한국당 뭐 그 이종 옛날 쌍칼 수준으로 다 보고 투안이 보호해드실 때. 자유한국당에서 이종배 의원하고 또 김용남 전 의원이 이제 그거를 제기를 했는데 한 사람은 법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조인 검토를 하고 어렵죠. 그걸 제기를 하지 그냥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거 앞으로 선거에 못 나갈 수도 있는데 근데 쉽게 자유한국당에서 제기했겠어요. 너무 나갔더라고. 그래서 그 이 변호사가 뭐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챙긴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법적으로 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 하나 참 잊어버리기 전에 이번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그 김현철 후보자 민주당 입장,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소신 있고 나름대로다가 강단 있는 발언을 했다. 이런 의미에서 장관을 사실은 내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청문회장 와가지고서 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만 연실하고 SNS상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SNS에서 했던 거, 칼럼 썼던 거, 또 인터뷰 등에서 피력한 소신들을 다 바꿨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도 별로 안 좋아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정말 통일부 장관으로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뭐 좀비 무슨 씹다 버린 끔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또 그리고 끔이 아니라 우리 안성에서 끔이라 그래요. 그리고 금강산에서 희생당한 그 다방자 사건을 통과를 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제가 이번 그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에 5대 인사 검증 기준을 만들었다가 7대 기준으로다가 올렸거든요. 근데 인사 검증 7대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된 게 인사 추천 7대 기준이 돼버렸다. 7개 중에서 뭐 좀 걸려야 이게 장관으로 올려오는 입장이니까. 정청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김학용 의원님 있잖아. 비판하는 건 좋은데 좀 디테일이 약해. 은근슬쩍 반말하지 말고. 디테일이 약해. 지금 밤이니까 반말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김현철 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아는 편이에요. 그래서 학자로서도 상당히 대북 이제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장관 보좌관도 하고 해서 현실도 알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정세현, 임동원, 문정인 이 라인 그 밑에 급에서는 가장 출중한 분이에요, 사실은. 이론과 현실 정치면에서.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인정하지 않겠지만 저로서는 최고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과거 발언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문제는 생각하세요? 뭐냐면 청문회장에서 고개를 숙인 것은 네네. 자연인일 때 시니컬하게 쏘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죄송하게 생각한다. 근데 장관이 되면 그런 일이 없을 거다 한 부분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제가 디테일이 좀 약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통과 의뢰란 그 문장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유한국당은 그거를 잘못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박광자 사건, 피사 사건이 잘 됐다는 게 아니라 남북 관계를 대화 국면에서 가져가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지뢰밭 같은 상황이 있다. 그래서 그 문장 다음에 어차피라는 말이 들어가요. 근데 그 어차피라는 말을 뒷문장에 있는 것을 앞으로 끌어가지고 같이 혼용해서 써버려요. 그래서 마치 박광자 씨 피살 사건에 대해서 네.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은 앞뒤 문맥을 자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제가 실제로 다 읽어봤어요. 앞뒤 문맥으로. 그리고 가상을 해서 만약에 이렇다면 가상문으로 쓴 논문 같은 경우를 또 실제로 한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또 그걸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로서 학문적 탐구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경우와 실제 장관이 돼서 하는 경우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연인 김학용과 국회의원 김학용이 항상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이 장관으로서 장관 업무 수행을 할 능력이 있느냐 자질이 있느냐 그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지역적인 이런 부분은 사과를 하고 뭐 했으니까. 네네. 근데 저는 누구보다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잘할 적임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청래 의원님이 과거에 야당 의원 할 때 전혀 듣도 보지 못하던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는데 제가 야당 의원 했습니까? 옛날에 좀 그렇게 좀 우리를 도와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이런 거죠.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7명 중에서 누구를 먼저 도저히 안 되는 부적격 후보로다 보느냐 네. 박영순이겠지. 하면은 사실은 1번이 김현철. 2번이 박영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네. 뭐 실질적으로다가 박영선 후보자 이렇거든요. 근데 네.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일 좀 힘없고 이념적으로다가 덜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내쳐서 실제 이념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느낌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때늦은 청문회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 셈인데요. 네. 이미 이제 청문회는 다 지났고 이렇게 논란을 벌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제 임명할 거고 네. 이제 방영할 때쯤 벌써 장관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파장이 어떨 것인가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네. 그 전에 이제 저는 지금 김학용 의원 얘기 중에 저는 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처음에 이제 박영선, 김현철을 찍었는데 실제로는 조동호, 최종호가 이제 철회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저는 조동호, 최종호가 이제 나갈 거다라고 판도라에서 얘기했거든요. 두 분을 네, 찍었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랬냐면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그게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네네. 거고 자유한국당에서 이 1, 2순위로 내민 사람은 좀 국민 눈높이에서는 좀 순위가 오히려 더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냐면 자유한국당이 요새 눈높이가 국민 눈높이하고 자꾸 안 맞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어떠냐 싶고 네. 지금 이 마당에서는 네. 이제 청문회는 다 끝났고 임명도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국 대통령한테 남은 건 뭐냐. 사실 남은 게 있어요. 조국 또 기승전 조국. 네, 전환매가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네. 그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제 그게 우리가 얘기할 거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과거에도 물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청문회 대상자 낙마 사례가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만 2년이 안 됐는데도 12명입니다. 12명. 이번에 2명 네. 플러스 해가지고 현재까지 12명이고 이명박 정부에 14명이고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11명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남은 3년을 생각할 것 같으면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나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차제에 정말 그 조국 수석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간에는 또 뭐 조현옥 수석을 또 그 날리고 조국을 보호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날리고 또 이거는 비행기예요, 날리게. 이거는 저는 그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켜야 될 조국은 조국 수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통계상으로 네. 문재인 정부가 그때 어느 정부보다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건 그건 부인할 수 그러면 없고요. 이 인사검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건가요? 아니 솔직히 네. 말해서 저는 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네. 저는 뭐 대통령이 책임이 있어요. 대통령이 그걸 계속 밀어붙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부로 이제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그게 대통령제 국가의 문제점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대신해서 인사수석이나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죠. 근데 책임을 이제 안 물어요. 그러니까 마치 특히 조국의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자기의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임을 안 묻는데 그 결과는 이제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죠. 민심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총선이 가까우는데 지지율이 계속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민심에 싸우려고 드는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께서. 그러면 이제 민심은 더 차가워지죠. 뭘 민심하고 싸워요. 그래서- 민심을 다독거리려고 그래요. 아, 참. 아니 저는 그런 거를 뭐 옆에서 보면 답답해요. 아니, 민심하고 아니, 싸우는 그거- 대통령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랑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면은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기준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려다가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벌어졌거든요. 그랬더니 양수석을 다 자릅니다. 인사수석하고 민정수석을 다 잘랐어요. 그리고 그 민심에 호응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하면 훨씬 더 완고해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렇게 막 비판하고 욕하더니 이제 지금 와서 언제- 노무현 대통령 칭찬해. 저는 사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러고 잘한 건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 때도 네. 천성관 검찰총장이 낙마를 하자 그 추천한 정동기 민정수석이 네. 그 사퇴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조국 수석 같은 경우 어차피 네. 민정수석은 뭐 야당이 항상 타겟팅이 되는데 네. 조국 수석은 임명할 때부터 자유한국당이 계속 얘기했어. 그래서 2년 내내 얘기하고 있어요. 차라리 지금 얘기하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네. 그냥 이 조국 수석도 네. 그냥 묻지마 반대야. 네. 그러니까 진짜로 반대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묻지마 반대가 아니라 네네. 아까 제가 수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사실 그런 정도 되면 우리 정치하는 사람 같으면은 인사권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알아서 나가는 게 그게 아랫사람의 도리거든요. 근데 끝까지 버틴 자 저는 제가 가진 상식으로 단 납득이 안 되고요. 아마 이번에 안 그만둬도 그간에 결국은 그만두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타이밍이 저는 지금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는 네. 적기다. 그리고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두 분을 장관으로 임명을 하는 그런 강행책을 쓴다고 하면은 네네. 국민들을 다독거리기 위해서도 누군가는 사실은 질문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조현옥보다는 한 명을 하면은 조국 수석이 들어온 지도 오래됐고 네네. 그렇고 그동안에 말씀이 많았어요. 네, 너무나 말썽이 많았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민정수석이 하는 일이 공직기강을 잡는 거랑 인사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직기강 문제 제가 얘기 안 해도 얼마나 참 별일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뭐 골프 접대로다가 특별감찰반 전원이 교체가 되고 거기 있던 수사관이 나와서 양심 선언을 하고 뭐 이루 다 얘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조국 수석께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열을 안 내셔도 되는 게 제 생각에 시한부라고 봐요. 물론이죠. 예. 예, 왜냐하면 또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죄송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종호, 조동호 장관이 저렇게 됐으니까 또 이제 추천을 해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밑에 또 직원들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뭐 없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문제가 생기면 그다음에 꼼짝없이 물러나야 돼요. 이 자유한국당 네. 있잖아요. 네네. 진짜 조국을 위해 조국 수석을 물러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구할 대통령 조국은 문재인 대한민국이지 조국 수석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뭐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민주당 의원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왜 대통령을 조국을 저렇게 붙잡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불평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그게 피해가 아니 당에 오니까. 누구 만났어요? 아니, 근데 한계점에 이제 다다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조국 수석을 위해서나 대통령을 위해서나 저는 본인이 네. 건강상 이유를 들거나 이렇게 하고 본인이 물러나는 것이 자유한국당은 조국을 왜 때리는가? 조국을 때리면 문 대통령이 멍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노노 전혀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2년 아니야. 전부터 아니 때리지 그 말이 맞아요. 멍이 왜 드냔 말이에요. 민심이 그러니까 멍이 드는 거죠. 그럼 부인할 필요 없어요. 아니 근데 그냥 피해주세요. 실제가 조국 수석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인사검증도 잘하고 공직기강도 잘 잡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물러나라 한다고 그래도 국민들이 우리 편을 아니 들겠습니까? 문제 없을 때 임명할 때부터 반대했잖아요. 자유한국당. 네. 임명할 때 반대한 거는 내가 반대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용 의원께서 열어주신 판도라 이번 인사청문회는 가면 무도회다.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멋진 표현이었어요. 표현 자체는. 네. 표현은 멋져서는 알맹이는 없네요. 네. 항상 제가 얘기하면 우리 알맹이라고 해서 다음에 제가 알맹이 꽉 찬 호두로다가 좀 선물을 하려고요. 자, 두 번째 판도라. 네. 정청래 의원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열어주시죠. 네. 4.3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각 당에서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도 하고 네. 또 과도한 또 의미부여도 하고 그래서 정치권에서 해석 전쟁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네.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객관적으로요? 다뤄볼까 합니다. 제3자 입장에서요? 네. 믿기 어려운 말씀 가능할까요? 하시고 주관적이지만 나름 합리적으로 해보겠다. 믿기는 게 많은 얘기지. 가능할까 싶어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네. 4.3 재보궐선거 결과는 여야 땡땡땡이다. 세 글자네요. 너무 쉽다. 뭘 쉬워요? 아 이다. 네. 이다가 문제네. 무승부다 하려 그랬더니. 아마 본인은 무승부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싶어가지고서 한 것 같은데 뭐 초반부터 억지예요. 저는 여야 성적표다. 네. 그러니까 성적표가 나왔어요. 그 성적표는 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승부다. 응? 답이 아니에요? 무승부다? 무승부가 될 수가 없지. 민주당이 완판 깨졌는데. 저분이 생각하는 게 무승부다 이거. 그러니까 생각이 대단히 객관적이지 못했다니까. 자, 여야 무승부다. 봐봐. 진짜 쉽게 내주셨네. 아주 쉬워요. 창원 성산 투표 결과는 정의당 연령군 후보가 500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홍명 고승은 또다시 보수 우파의 자존심을 상해시켰습니다. 원래의 지역구를 사수한 양 진영은 이번 선거의 득실을 따져 내년 총선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축구 경기 승점을 한번 따져봤어요. 민주당은 득점이 없었습니다. 0점. 한국당은 더 많은 득점을 할 수 있었는데 막판에 축구 경기를 치면 감독이라 할 수 있는 황교안 감독이 경기장에 난입을 해서 관중들로부터 야유도 받고 이렇게 돼서 승점 6점을 얻을 수 있는데 승점 3점에 그쳤다. 그래서 결국 정치적으로는 1점 정도를 챙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정의당은 어쨌든 승점 3점을 챙겨서 가장 재미를 본 가장 성과가 좋은 정당인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바른미래당은 마이너스 3점. 축구 승점으로 치면 제가 이렇게 좀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따져보면 어쨌든 노회찬 의원 지역구는 노회찬 의원 정당 정의당에서 영국구가 가져갔죠. 근데 통영고성은 득표를 보니까 이번에 뭐 18%에서 한 30% 2배가 뛰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기는 졌죠. 패배하긴 했는데 어쨌든 선전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20% 큰 표차로 막 이겼다고 이렇게 하던데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좀 씁쓸한 승리죠. 사실은 예전에 비하면. 그리고 거기에는 한 번도 민주당이 당선된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강남 비슷한 데거든요. 그러면 더 크게 이길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는 덜 표차가 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자유한국당에서도 우리가 이기기는 이겼지만 저희가 뭐 잘해서 이긴 겁니까? 뭐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해석을 했으면 더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았을 텐데 뭐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다. 뭐 문재인 정부를 심판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좀 가격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는 진짜 이긴 것은 민심. 그래서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민심이 교묘하게 표를 줬다. 그래서 야당에게도 오만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여당에게는 경고등을 날렸다. 제 생각도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 미니 선거인데 너무 확대 과장해서 해석해서 아전인수격을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국민들은 균형을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도 야도 국민의 민심 앞에 겸손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승부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는 겁니다. 그 현실과 많이 동떨어진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하는 거는 동의하고요. 또 민심을 이기는 장사 없다는 거 동의합니다. 근데
결과는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네. 사실 민주당은 이번에 기초의원 하나도 내지 못하고 민평당 의원한테 떨어졌거든요. 네네. 민주당은 완패한 게 맞는 것 같고요. 완패한 것 정도가 창피한 거죠. 왜냐면 집권 여당이 돼가지고서 창원 성상 지역에는 후보를 못 내가지고 사실은 야권이 집권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합하는 거는 봤어도 여야가 합해가지고서 제1야당이랑 싸우는 건 사실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4표 이겼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어디입니까? 진보 정치의 본산이고 네. 노조가 강. 민주노총의 네네. 본산지거든요. 네네. 그런데 504표를 이겼다는 거는 저는 현실적으로다가 내용적으로는 진선거다. 그래서 정의당은 가까스로 현상 유지,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실질적인 승리를 거뒀다. 근데 정청래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해서 이긴 거라는 것보다는 바당 민심이 무능한 문재인 정부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선거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아침에 이제 신문을 보면은 진보라는 신문, 네네. 또 보수라는 신문을 같이 봐요. 네네. 이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근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은 소위 진보 언론이라는 데서는 다 패배했다고 쓰지 이겼다고 쓴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이겼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네. 무승부라는 얘기도 없었고 거의 다 패배했다는 쪽 논조였는데 내가 본 거는 그러니까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총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은 지금 굉장히 내리막길을 지금 걷고 있어요. 근데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변명만 하니까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비교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 저는 MB 정부 때 뭐 역할을 좀 했으니까 MB 정부 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분위기가 이제 굉장히 싸해졌죠. 그래서 거의 촛불 시위가 다시 일어날 조짐이 보였어요. 그때 이제 이건 사전에 막아야겠다 해서 당시 한나라 소장파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정부 여당의 쇄신을 요구했어요. 네네.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 원망과 독선에 빠져 있다 해가지고 그걸 요구하면서 일단 먼저 당부터 쇄신해야 된다 해서 당대표 사퇴를 요구했고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막았다고 볼 수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저는 심각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일종의 당부터 시작해서 정, 청, 쇄신 작업이 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기 3주년부터는 새로운 면모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 나가야지 총선도 이길 수 있고 재집권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정청래 의원처럼 하면은 저는 결코 이 흐름을 못 막아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런 게 또 있어요. 저희가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 시절이죠. 그러니까 당 대표가 너무 자주 바뀌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이렇게 안정감이 없다. 그런 또 반성의 차원에서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를 가지고 뭐 지도부를 사퇴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사실은 득보다는 더 실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쇄신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반대할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타이밍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제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제가 그래서 우리 당이 뭐 잘했다 이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여도 야도 민심 앞에 겸손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무승부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다시 출발선에 선 기본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황교안 대표 그 축구장 유세가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자유한국당 이름이 적힌 붉은색 재킷 차림으로 축구장을 방문한 황교안 대표 기호 2번을 나타내는 V자를 그려내며 관중의 호응까지 이뤄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축구장 유세로 제재금 2천만 원이라는 징계를 받은 경남FC. 경남FC와 많은 축구 팬들 그리고 도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신 거예요? 사실은 그 선거 과정에서 생긴 해프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황교안 대표 자체가 법조인이고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려는 생각을 가진 분인데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을 하지는 않았을 거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부 들어갔다잖아요. 아니지. 들어가서 하는데 그 지적을 받아가지고서 그 운동하는 빨간 옷을 벗고 평상복으로다가 선거운동을 했다는 건데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민주당 후보도 야구장 갔고 그다음에 정의당도 뭐 농구장 갔고 그래서 이런 그 참 지키기 어려운 이런 법들을
차제 좀 바꿔야겠다. 아니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경남 FC가 제재금을 2천만 원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네. 2천만 원을 벌금을 내게 된 거는 네.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죄송한 일이죠. 그런데 네. 그거를 도와주려 그래도 선거법상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 결국은 뭐 아이고.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앞으로 네. 그 경남 FC 응원해야겠는데? 축구할 때 표 좀 많이 사가지고 가서 그 2천만 원 이상으로다가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선거 결과가 뭐 한 가지 요인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공교롭게도 경남 FC 구장에 있는 그 사파 네. 거기서 가장 큰 표차로 자유한국당이 졌어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결국은 경기장에 들어간 것이 결정적 패인이 아니었느냐. 뭐 그런 이렇게 얘기도 또 해석도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낸 게요. 네네. 그게 무슨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고 저는 보고요. 네네. 이번에 504표로다가 네. 그 새벽에 뒤집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네. 부재자 투표에서 네. 그 선거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런데 아니 사파동에 1,700표 차이 이상 났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미 깠던 거고 마지막에 뒤집은 것은 부재자 네네. 투표함에서 뒤집어졌는데 이게 좀 사전 투표에 대해서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좀 바꿨으면 좋겠냐면요. 선거 당일날 그 투표 시간이 현재는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이거를 한 2시간 정도 늘려서 8시까지 늘리고 사전 투표를 이틀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하루만 하는데 그거를 투표일 바로 전날 하면은 그러면은 선거운동 14일의 효과도 볼 수 있다. 나름대로다가 볼 수 있고 그리고 투표를 못 하시는 분들에게 대한 배려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안하시는 것이 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방향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네. 이 사전 투표도 사실은 여야가 합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임의 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아니 재보궐선거 때는 8시까지 투표를 하는데 그렇죠. 본선거도 그렇게 하면 안 되냐. 그럼 주로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걸 반대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럼 투표율이 늘어나면 본인들에게 불리할까 봐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반대했는데 전혀 불리하지 않아요. 이참에 늘리자고. 나중에 딴 얘기하지 마. 이참에 8시까지 늘리자고. 네. 그러면 둘이 그걸 하자고 좀. 좋네요. 좋아. 그럼 우리 둘이 시간 밤 여기까지. 12시까지 투표를 하자. 자유한국당에서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경남FC 구장에 들어간 거 가지고 굉장히 구설수가 더 올 수도 있었는데 오세훈 전 시장이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 선거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까?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시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의 대표에서야 되겠습니까? 오세훈 전 시장은 굉장히 씻을 수 없는 또 상처를 본인이 받은 거예요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양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면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정청래 의원님 같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또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오세훈 시장이 한 발언에 대해서 또 오세훈 시장이 나름 정제되어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뭐 그런 말을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좀 과한 거죠. 그러나 선거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을 생각하면은 저는 뭐 결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굳이 그 말 안 했어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세훈 시장 발언은? 저도 과거에 이제 말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오세훈 시장이 실수했어요. 돌아가신 분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거는 맞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신데. 예, 근데 어쨌든 본인이 뭐 사과까지 할지는 모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제 다른 걸로 페이스북 이런데 그냥 잔잔하게 소회를 쓰면 돼요. 네.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 같은 경우는 득표율이 3%대에 그쳤습니다. 이게 손학규 대표가 좀 이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은 네. 재보궐선거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네. 여야가 크게 뭐 이기고 지고 그냥 무승부로 끝났기 때문에 저는 후폭풍이 없을 거라고 봤는데 의외로 네. 의문의 일패는 손학규 대표가 지금 돼가지고 열심히 하셨는데. 네. 물러나라 뭐 하라 뭐 얘기까지 나오고 원내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사퇴하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는 결국은 총선이 임박하면 할수록 바른미래당과 민평당의 입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원심력의 속도는 가속도가 붙어서 계속 당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그분들에게 좀 죄송한 말이 될 수 있겠지만 바른미래당 간판을 걸고 총선에 나가서 당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인들이 느낄 거예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으로의 귀속 본능 이런 게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바른미래당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손학규 대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그러신다고 전혀 도움이 안 됐거든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그냥 거기서 지르치고 있는 건 내가 책임지겠다는 행위랑 똑같은 거죠. 결국에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일종의 착각이죠. 저는 여태까지 선거를 쭉 봐왔지만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삼김 거쳤죠. 그렇죠. 네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네네. 뭐 최근 들어오면은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 정도 가면은 좀 사람이 뭐 몇백 명 보이죠. 네, 정도는 가도 많이 보이죠. 정도 늘어나야 많이 보여요. 늘어나야. 근데 정청래는 안성호는 내가 500명 봐줄게. 우리가 이제 보궐선거를 좀 특수하긴 하지만 선거가 지는 선거는요 왜 지냐면 당세가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인이 그거를 극복을 해야 돼요. 네. 개인이 이제 발로 뛰든지 뭐 하여간 개인기를 발휘하든지. 근데 당에 와서 당이 와서 지원을 해버리면 당세가 약한 당이 지원해버리면 그 후보가 묻혀버려가지고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후보 선거도 방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리 있네요. 근데 그건 기초거든요. 그러면 손학규 대표는 가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오히려 선거운동 못하게 만들었으니 책임져야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네. 말을 잘해주셨는데 그런데요, 네. 제가 통영 고성에서 이번에 패배한 양문석 후보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본인이 어떻게 이 결과를 받아들이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했더니 비슷한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뭐냐면 워낙 거기는 보수의 아성이라서 본인이 역부족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정말 많이 내려왔대요. 60몇 명이 내려오다 보니까 본인이 정말 바닥을 뛸 수 있는 시간은 좀 줄어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상층 중심의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프랜카드를 붙였대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웃자든지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지금부터라도 이제 바닥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더 밑바닥으로. 근데 이번 선거운동을 하면서 오신 분들이 고맙기는 한데 정작 본인이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막 바닥으로 막 들어가고 이런 것은 물리적으로 좀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해찬 대표가 처음에 선거운동을 안 했잖아요. 왜 안 했냐면 선수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궐선거는 전국 선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당대당 싸움이 돼요. 근데 당세가 약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PK 지역에서. 근데 당이 와서 이렇게 난리 피면 후보한테 불리하죠. 물론 그렇지 않아서 떨어졌겠지만은 표는 더 얻었을 거예요. 근데 얻을 표도 못 얻는 꼴이 됐죠. 지난 얘기한 김에 뭐 재미로 얘기하면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동작 보궐선거로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때 이제 저도 그때 가서 열심히 선거했죠. 그치. 그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때 당세가 이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나경원 개인기가 필요했던데 당에서는 이제 자꾸 올라가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당 대표니 뭐 원내대표니 이런 지도부가 와서 선거운동하면 그 TV에 나오고 자기 선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아야 돼요. 못 오게. 근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본인들이 오겠다는데. 그래서 뭐 그때 김무성 대표, 서청원 의원 뭐 다 오겠다 그러는 걸 제가 막았거든요. 어떻게 막았냐? 이렇게 막았어요. 정돈이가 못 오게 한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이 말을 꼭 붙여라. 정돈 감옥 갔다 온 사람이다. 그래서 막았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선거운동을 뭐 밑바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크 들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기자들 가면 또 사라져요. 아니, 저도 실전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전적으로다가 동감합니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창원에 내려갔지만은 강기훈 후보 얼굴도 안 보고 제가 그냥 아는 사람들 만나가지고서 좀 도와달라 이야기하고서 강기훈 선거사무실 들렸다가 명함 하나 놓고 그리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강기훈 후보한테 전화도 안 하고. 왜냐면 잘하셨네요. 제일 짜증나는 게 선거 때 누가 왔다고 더군다나 자기가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좀 오라고 그러는 거야. 미치는 거지. 왜냐면 계속 분 단위로다가 소화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있고 손학규 대표 경우에는 참 제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사실은 42살에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할 때 손학규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 같이 경기도를 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참 사람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참 시켜만 주면 잘할 뿐인데 저녁이 있는 삶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뭐 저녁 있는 삶을 할래도 뭐가 자리에 있어야 하죠. 근데 저녁이 안 왔어. 어째 그렇게 항상 정치적으로 꼬이시는지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네. 뭐 양면적인 거죠. 정말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뛰신 건 사실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선거 때보다 훨씬 더 또 후보 득표율이 뚝 떨어졌거든요. 또 민중당에 비해서도 떨어지고 당대표율보다도 떨어지고 네, 이런 게 참 네. 안타깝고요. 네. 아까 그 통영 고성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청래 의원님이랑 조금 생각이 틀린 게 사실은 작년도 지방선거 때 통영 고성도 민주당에서 싹쓸이했거든요. 불과 9달 전이에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워낙 좋은 분위기였죠. 그렇죠. 민심이 변한 거지. 근데 네. 그냥 짐작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래서 통영 고성 여기에 득표 현황을 제가 좀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그 준비성 하나는 확실해. 네,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있잖아요. 통영 같은 경우 김태호 후보가 김경수 후보를 이겼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홍준표한테 졌어요. 통영 고성이 이쪽이 굉장히 하여튼 자유한국당세가 센 데예요. 네.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는 진짜 우연한 특이한 경우고 양문석 후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보수의 아성이라고 할 정도로 특히 이제 통영 고성 같은 경우는 도전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네. 자, 이제 1년 앞으로 이제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각 당에서 출마가 예상되는 유력 주자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출마 여부가 출마하겠죠. 하겠죠? 네. 어느 쪽으로 나올까요?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네. 임종석 전 실장 카드 같은 경우는 어딜 미리 찍고 내려가가지고 막 표밭을 갈구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보기도 안 좋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총선이 임박하면 빈 곳이 막 생길 거예요. 네. 그런 걸 보고 전략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겠죠.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출마하면 이상한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럼 출마 안 한다고? 학교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불출마 그리고 학교로 가겠다고 본업으로 네, 이제 네. 들어가는 것을 아마 선언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부산 지역에서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은 조국 수석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바람무리도 되고 또 여론의 관심도 있게 되고 이러니까요. 네. 자기가 한 말이 너무나 그렇죠. 세기 네. 때문에 현실성 완전 없다고 봅니다. 그죠? 네. 광진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오세훈 전 시장이 광진을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고. 아주 요새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덩달아서 네. 잘 안 다니던 추미애 아마 전 대표님도 이제 바꿔주신 것 같아요. 안 다니던. 근데 이제 네. 우리가 통영 고성 얘기했잖아요. 네. 광진을도 자유한국당으로 치면 우리가 통영이 어려운 만큼 서울에서 광진이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네. 오세훈 시장이 뭐 열심히 뭐 하셔야 되겠지만 추미애 대표도 거기서 이제 워낙 오래 했고 같이 이제 탄탄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세훈 전 시장이 잘 선택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소위 거물급들은 험지 출마를 하는 것이 좀 낫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외에도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꽤 있죠. 네네.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설도 있던데 그건 종로 출마설까지는 모르고요. 네네. 글쎄요. 황교안 대표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꿈이 있으시다면은 네.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황교안 대표는 현직 대표라는 그런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한다는 네네네. 그런 명분이 있습니다만은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안 하면 사실은 잊혀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를 하실 생각이 있다면은 출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디를 할까냐고 문제. 당연히 출마는 하겠죠. 대구에 출마하면 그 이상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용기 없는 사람이 됐죠. 아무래도 좀 험지로 가시는 게 그림이 나오죠. 네. 험지로 가면은 당선 가능성이 있나요? 아직까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 전국 특히 영남, 호남 지역은 이제 지역 기반이 강한 곳이라서 이제 거기는 예외로 치지만은 나머지 그 중에서 특히 수도권은 당세로 싸움을 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기로 극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여기 옆에 계신 분은 진짜 개인기로 가는 분이고 진짜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지역 관리를 잘하는 네. 분으로 그렇지 않고 웬만하면은 선거 때 나타나서 선거 치르는 데는 당세로 치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저 옛날 정동영 대통령 후보도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나갔는데 나가 떨어지잖아요. 순학교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민주당이 지금처럼 해서는 제가 예측한데는 선거 때 가면은 거의 호각지세가 될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렇게 전혀 생각 못 했잖아요. 그동안 민주당이 얼마나 계속 앞서갔으니까. 근데 지금처럼 하면은 선거 때 가면 거의 호각지세가 될 것 같아서 아주 그냥 팽팽한 싸움이 되겠죠. 선거는 세 가지거든요. 네. 참 제일 중요한 게 후보 구도.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보다 더 잘난 후보가 나오면 내가 지는 구도가 거예요. 중요하지. 네, 그래서 후보 구도가 중요하고 조직, 그다음에 이제 인물, 개인기 이런 게 이제 중요할 텐데 사실은 숨겨진 1인치는 대체적으로 유권자 지도예요. 그러니까 45세 미만 유권자가 몇 프로가 있느냐.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그런까지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후보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렇겠죠. 네. 거예요.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어디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PK라든가 뭐 TK 이런 데 가서는 승부가 안 날 것 같고 수도권이 나오는 게 저는 제일 좋지 본인을 위해서 그래야 좀 한번 뭔가 한번 불을 한번 이렇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근데 이제 누구든지 자기가 어디 출마하려면 사전에 여론조사를 해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낙선이 계속 나오면 안 나가죠. 아, 사전에 그런 걸 다 해보죠. 그래서 미리 다 돌아요. 여론조사 누구 돌리면 아 누구 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미리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론조사 돌리기 때문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께서 열어주신 판도라 4.3 보궐선거 결과는 여야 무승부다.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갸우뚱? 진짜 딱 한 줄인데요. 갸우뚱. 네. 정부의 등 돌린 민심을 확인하는 선거였다. 자극적인데요. 그러다 국민들이 등 돌릴 수 있어요. 네, 이번 판도라는 정다운 의원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네. 조금 이제 정치 얘기 떠나서 인구 문제 심각한데요. 합계 출산율이라고 그러죠. 그게 지금 0.98명이 나왔습니다. 2018년 합계 출산율이 0.98명. 그 2017년만 해도 1.05였는데 이제 0대로 내려갔으니 뭐 이건 세계 최저 수준인데 2019년은 0.88로 떨어진답니다. 올해는. 그래서 관련해서 인구 절벽의 주범은 무엇이다. 각자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좀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인구 절벽의 주범은 불안 사회다. 불안 사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교육 불안, 경제 불안, 또 안전 불안,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그 불안 문제로 인해서 아기 낳기가 불안한 사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훌륭한 대답인 것 같아요. 훌륭한 대답을 한번 또. 먹고 살기 힘들어서이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다 포함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저는 그냥 정답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구는 언제 줄어드냐면 경제가 발전할 때 줄어들거든요. 소득이 늘어나면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거는 세계적인 공통된 현상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최저인 이유는 뭐냐 이거죠.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저인. 중에서도.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 이거예요. 네.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사회불안은 좀 포괄적인 개념이고 역시 교육 문제, 사교육비 문제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네. 이 문제를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솔직히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 주변에 소위 말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엘리트층이죠. 주변에 친구들이건 후배건 선배건 대부분 아이들이 다 유학 가요. 네. 그거는 솔직히 다 그래요. 다 유학 가고 또 그중에서 거의 절반가량은 남습니다. 유학 간 나라에. 그 대부분 미국이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나라 국부가 유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두뇌까지 유출되는 거예요. 그거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지.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거에 대해서 관심 표명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깨알 지시를 내린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장관들한테 맡기고 이런 정말 국가적인 장기적인 어젠다를 대통령께서 대통령 어젠다로 만들어서 틀어잡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본 거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국공립 뭐 유치원을 늘리겠다, 증설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대만의 인구 절벽 타겟책이에요. 대만에서는 초등학교의 부설 유치원을 설립하겠다. 그래서 아이 돌봄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대만에서도 하나의 지금 인구 절벽 해소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국공립 설치하고 뭐 아이 돌보미 시스템 이런 것도 뭐냐면 결국은 저출산 사회를 좀 더 개선하자 하는 차원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인구 문제가 정말 중요하죠. 국가 존립의 문제니까요. 근데 이제
대통령 혼자만의 책임은 절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그 여건들이 그 결과로 나타난 거죠. 네, 근데 네. 저도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너무 경쟁이 치열한 거죠. 참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네, 네. 너무나 치열한 경쟁을 겪어왔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자식한테 그런 부담을 주기 싫다. 네. 이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불안 요인들이 이제 이런 것을 가중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리면요. 네. 저희 안성도 얼마나 그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 안성에 서울면 사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작년에 우리 서울면에서 그 새로 태어난 애들이 6명이요. 6명 그러더라고. 1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고3면 사는 애가 네. 야, 마 말도 하지 말은 마. 우리는 5명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놈들 이것도 괜히 또 알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얘기나 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실제 제가 면으로 다 전화를 걸어서 알아봤더니 맞더라고요. 와. 그리고 제가 연초에 이제 마을 총회를 내면 왜 국회의원들이 쭉 돌아다니거든요. 네네. 이장님들 새로 뽑고 네네. 마을 분들 모여서 회의 끝나고 식사들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니는데 삼중면에 어느 동네를 갔는데 다들 그 어른들만 계시는데 딱 한 명 젊은 친구가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 사람은 반갑네. 그래도 자네 같은 사람이 이 동네에 있으니까 네네. 얼마나 보기 좋아 그랬더니 네. 저 동역 이 마을 담당 직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다가 젊은 사람 보기가 어렵고 우리 안성만 해도 그 소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아파트 지역을 빼면은요 네.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섰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이 성공해서 그리고 북미 관계도 잘 풀리고 남북 관계도 잘 풀리면 나올 문제가 이제 국방비를 지출하는 문제예요. 국방비를 지금 40조 정도 쓰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남북한 군대도 같이 줄이자. 그러면 군인도 줄어들고 국방비도 이제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40조를 절반으로 줄여서 20조만 국방비를 써도 되는 시대가 온다고 치자. 그러면 20조가 남잖아요. 지금 30만 정도 아기를 낳는데 출산수당으로 하나를 낳으면 2천만 원 그냥 지급한다. 그럼 6조예요, 이게. 6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대학생 1년 등록금 있잖아요. 네. 이게 전체 대학생을 1,000만 원으로 계산해도 10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방비 20조를 줄이면 출산수당 1인당 2천만 원 그리고 대학을 무상으로 이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좀 갖추면 출산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저 혼자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이제 옛날 얘기를 다시 보면은 2006년부터 지금 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펴와가지고 13년간 153조를 쏟아부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낮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돈 갖고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원인이 딴 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 이 정부 저 정부 탓할 필요는 없지만 네네. 과거 정부에서는 보면 재밌기조차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그래요. 1971년이 출산율이 4.53명이었대요. 지금으로 치면 너무나 꿈에 그러네요. 출산율이잖아요. 근데 그 즈음에 네. 이게 이제 경향신문에서요. 여성을 일하게 하라. 그러면 출산율이 떨어진다. 이런 보도를 한 거예요. 너무 많이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KDI에서요. 출산율을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 이걸 연구까지 했어요. 심지어는. 지금 반대로 연구하겠죠. 그러네요. KDI에서요. 그러네요. 네. 정청래님 말씀하신 거에 네. 제가 좀 덧붙여서 좀 네.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과거에 출산 관련 슬로건을 찾아봤더니 재밌더라고요. 네네. 1960년대 출산 슬로건이 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보면 안다. 네. 70년대에는요. 천불 국민소득의 길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네네. 거기서부터 이제 기억합니다. 네. 80년대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 원. 네. 그것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기억나시지 모르지만 80년대 후반에 그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은요. 네네. 그 정관 수술 하면은 네. 예비군 훈련 면제 네, 맞아요. 집으로 바로 네. 가는 제도가 있어서 그때 네. 그 수술 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게 이제 1990년대는 자녀에게 물려준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근데 이런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창조경제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창조경제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 근데 사실 가장 근원적인 창조는 전 출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둥이 자녀를 둔 부모를 뭔가 우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저도 사실은 셋 낳거든요. 네. 딸 아들 이렇게 해서 셋 낳는데 저도 셋 낳았습니다. 이때 한번 손 한번 잡읍시다. 근데 제가 이제 뭐 법안도 발의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다둥이 자녀가 지금 정부에서 3명서부터 여러 가지 우대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2명으로 내려야 된다. 그래서 2명서부터 각종 세제 혜택이나 다양한 지원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텔레비 보면은요 꼭 저 연속극에 나오는 부잣집 보면은 애가 대개 하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좀 연속극이나 영화에서도 좀 자식이 많은 집이 행복하게 살고 다복한 거 이런 것도 보여주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회장님께 생각합니다. 제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4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이하 모든 아이들에게 아동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이 아동수당 지급이 저출산 대책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요. 그럼요. 10만 원 그거 받는다고 10만 원 받는다고 안나래를 낳냐? 그건 절대 아니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몰빵해서 너무 다단계로 주지 말고 아까 우리 정청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두 번째를 낳으면 두 번째는 대학을 책임진다거나 세 번째를 낳으면 살치고 책임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다가 획기적으로다가 지원책을 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언발에 오줌 넣기로다가 하는 것은 쭉 이렇게 152조를 쏟아본 경험에 비춰봐서도 큰 효과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제가 스웨덴에 갔더니 거기는 일찌감치 그 아동수당을 했어요. 15세까지. 그래서 근데 그건 이제 부모가 노터치예요. 그래서 애들이 출산에 관계된 게 아니고 애들이 통장에 계속 국가에 넣어주니까 그걸 가지고 방학 때 자기들끼리 캠핑을 간다거나 이런 데 이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수당 10만 원 가지고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이 인구 문제를 뭐 해결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장래를 다시 세우는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야말로 진짜 여야가 이건 정쟁 없이 맞습니다. 머리를 맞대는 문제다.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사실은 제가 이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저출산 특위를 제가 제안을 해서 국회의원에서 저출산 특위도 운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1억 총활약상이라 해가지고서 인구만을 전담하는 장관이 있거든요. 지금 근데 저희는 이제 보건복지부 1개 부서에서 이 총괄을 하는데 우리도 이제 국무총리 소속의 인구안정처 장관을 신설해야 된다. 제가 이걸 법안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정청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존립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머리를 맞대고 뭐 해결책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동원 의원께서 열어주신 판도라 인구절벽의 주범은 불안사회이다. 불안사회이다. 네, 불안사회이다. 한 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은 국가재앙이다. 네. 인구절벽의 주범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이다. 한 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경제가 좋아지고 더 잘 살게 된다. 그러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판도라 공식 엔딩입니다. 못다한 이야기 전하는 시간 수치인분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학용 의원께서는요. 조국 민정수석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얘기하세요. 아쉬울 때 떠나는 것이 멋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유 장관님,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게 바로 인구절벽의 주범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 문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운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님, 정치 운도 어찌 보면 실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치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